기원전 5세기쯤 중국 춘추시대 말기 호라는 작은 나라 왕자가 죽었어요. 궁정이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쓰러져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의원이 궁에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편작. 여행 중이던 의원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편작이 죽은 태자의 몸을 살펴봤어요. 맥을 짚었어요.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분은 죽지 않았소. 시골이요. 가사 상태요. 왕이 눈을 크게 떴어요. 편작이 침을 몇 개 꺼냈어요. 태자의 몸 몇 군데에 침을 놓았어요. 몇 번의 뜸도 떴어요. 잠시 뒤 태자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숨이 돌아왔어요. 궁정이 뒤집혔어요. 신의가 왔다. 신의가 왔다. 이 편작이라는 사람, 중국 의학이 시조가 됩니다. 편작이라는 이름은 실은 별명이에요. 본명은 진어린. 기원전 5세기 지금의 하북성 인구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편작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요. 중국 상고시대 황제시대의 전설적인 명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이 진어린 의원이 너무 뛰어나니까 옛 편작이 다시 태어났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편작이 된 거예요. 진어린이 젊었을 때는 평범한 여관 주인이었다고 해요. 여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살던 사람. 근데 이 여관에 한 손님이 자주 묵었어요. 그 손님이 이상했습니다. 그 손님의 이름이 장상군이었어요.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노인이었어요. 수염이 하얗게 내려오고 눈빛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노인이 진어린의 여관에 자주 묵었어요. 10년이 넘도록 진어린은 그 노인을 정성껏 대접했어요. 몸이 불편하면 거들어줬고 손님이 많아 방이 부족하면 자기 방을 내줬어요.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 사실을 장상군이 10년 동안 지켜봤어요. 어느 날 장상군이 진어린을 조용히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것을 전하려 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러고는 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어요. 이 액체를 상지의 물과 함께 30일간 마셔라. 그러면 너는 사물의 안쪽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어린이 노인의 말대로 했어요. 작은 병에서 몇 방울씩 약을 꺼내 맑은 물에 섞어 매일 마셨어요. 10날이 지나자 뭔가 이상해졌어요. 20날이 지나자 눈앞이 달라 보였어요. 30날이 지난 아침, 진어린이 눈을 떴어요.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손님. 근데 그 사람의 몸속에 보였어요. 심장이 뛰는 모습, 위장 안의 음식, 뼈의 위치, 혈관의 흐름. 다울성이란 진어린이 놀라서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봐도 같았어요. 사람의 몸속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것 같은 능력을 얻은 거예요. 장상군을 찾으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때부터 진어린이 의원이 됐어요. 편작은 사람 몸속에 보이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공개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대신 맥진이라는 방법을 정립했어요. 손목 맥을 짚어서 병을 알아내는 방법. 지금 한의학에서 기본이 되는 진단법이 편작한테서 시작됐어요. 편작 이전엔 사람들이 얼굴색이나 증상을 보고 병을 판단했어요. 정확도가 낮았죠. 근데 편작이 맥을 짚어보니까 몸속 장기의 상태가 맥박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장의 박동, 폐의 호흡, 간의 기운, 심장의 정기, 비장의 운화, 맥 하나에 오장육부의 상태가 다 담겨 있었어요. 편작이 이걸 체계화했어요. 제자들한테 맥진법을 가르쳤어요.
이게 나중에 중국 의학의 근간이 됐습니다. 호나라 태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궁정이 발칵 뒤집혔어요. 후계자가 없는 왕이 막막해졌습니다. 편작이 마침 그 나라를 지나고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궁으로 달려갔어요. 궁문 앞에서 관리를 만났어요. 편작이 물었습니다. 태자께서 언제 죽으셨소? 오늘 새벽이요. 이미 염을 했소? 아니요. 지금 준비 중이요. 편작이 웃었어요. 그분은 죽지 않았소. 내가 들어가 보겠어. 관리가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편작의 명성을 알고 있어서 왕한테 전했어요. 왕이 허락했어요. 들어오게 하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다면 내가 전 재산을 주겠다. 편작이 태자 침실로 들어갔어요. 태자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차가워 보였어요. 편작이 맥을 짚었어요. 손목, 목, 발목, 모든 맥자리. 귀를 가슴에 댔어요. 눈꺼풀을 뒤집어 동공을 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왕에게 말했습니다. 태자는 시궐에 걸린 것입니다. 가사 상태입니다. 가사? 양기와 음기가 순간적으로 어긋나 기운이 안에 갇힌 겁니다. 겉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왕이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고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편작이 침을 꺼냈어요. 몇 개만. 태자의 머리, 가슴, 발 몇 군데에 침을 꽂았어요. 자리가 정확해야 했어요. 조금만 잘못 꽂으면 정말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편작의 손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뜸도 떴어요. 편작이 특별히 만든 약초를 태워서 태자의 단전 부근에 올렸어요. 반 시즌 정도가 지났어요. 태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눈꺼풀이 떨렸어요. 숨이 돌아왔어요. 왕비가 탄성을 질렀어요. 편작이 왕에게 말했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며칠 쉬면 회복할 겁니다. 제가 조제한 탕약을 매일 드시게 하십시오. 왕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살렸소. 편작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이 말이 편작의 명언으로 남았어요. 또 다른 일화는 제나라의 환우와의 만남이에요. 한비자에 기록된 내용인데 채나라 환궁으로 기록된 버전도 있어요. 편작이 환우를 처음 봤을 때였어요. 궁정에서 아련한 뒤 편작이 조용히 말했어요. 군주님, 병환이 있으십니다. 피부에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깊이 들어갑니다. 환우가 비웃었어요. 나는 아무 병도 없다. 의원들이란 멀쩡한 사람도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팔려고 한다. 편작이 나가자 환우가 신하들한테 말했어요. 저 사람은 돈에 눈이 먼 사기꾼이다. 열흘이 지났어요. 편작이 다시 환우를 찾아왔어요. 군주님, 이제 병이 피부 밑살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더 깊이 갑니다. 환우가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아무 병도 없다. 편작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환우가 신하들한테 말했어요. 저 사람이 또 찾아와서 나를 병자로 만들려 한다. 다음번엔 들이지 마라. 하지만 열흘 뒤 편작이 또 왔어요. 환우가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편작이 궁 앞에서 기다렸어요. 끈기 있게. 결국 환우가 만났어요. 또 무엇인가? 편작이 말했어요. 군주님, 병이 이제 장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뼈와 골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의술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환우가 드디어 화를 냈어요. 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편작이 슬픈 얼굴로 궁을 나왔어요.
또 열흘 뒤 편작이 궁에 다시 왔어요. 이번엔 환우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섰어요. 환우가 의아해서 신하를 시켜 편작을 불러왔어요. 이번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편작이 대답했어요. 병이 이제 골수까지 들어갔습니다. 골수에 병이 들면 하늘이 명한 것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환우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날부터 환우가 아팠어요. 처음엔 피로가 심했고, 며칠 뒤엔 몸을 못 움직였고, 보름 뒤엔 숨을 쉬기 힘들어졌어요. 급히 편작을 불렀어요. 근데 편작은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난 뒤였어요. 편작이 자기 예언이 현실이 되는 걸 참아볼 수 없어서 먼저 떠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환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한비자의 이 이야기가 실린 이유가 있어요. 한비자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의 병도 이와 같다. 초기에 고치기 쉽다. 깊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정치적 비유였어요.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고치지 않으면 나중엔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 근데 이 이야기가 의학적으로도 교훈이 커요. 병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것. 편작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4가지 있었어요. 첫째, 망진, 보고 판단. 둘째, 문진, 듣고 판단. 셋째, 문진, 물어서 판단. 넷째, 절진, 맥을 짚어서 판단. 이 4가지를 사진이라고 해요. 중국 의학의 기본 진단법. 편작이 이 4가지를 다 활용했어요. 그리고 그의 안으로 보는 눈까지 더해서 거의 모든 병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편작이라는 의원은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본다. 편작이 오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편작은 의학의 모든 분야에 능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편작이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다양화했어요. 조나라에서는 부인과 의사로 활동했어요. 여성 질환을 주로 치료. 주나라에서는 노인 의사로 활동했어요. 노인성 질환을 주로. 진나라에서는 소아과 의사로 활동했어요. 어린아이 병을 치료. 각 나라의 필요에 맞춰서 자기를 조절했어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의 분야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환자의 종류에 따라 자기 전문성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 편작은 의학의 모든 분야를 다뤄요.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침구과. 그래서 천하의 명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편작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6가지 병은 치료하지 않는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첫째, 교만하여 도리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가 병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둘째, 몸은 가볍게 여기고 재물은 중하게 여기는 자. 돈은 아끼면서 건강은 안 돌보는 사람. 셋째, 옷 입기와 먹기도 알맞게 못하는 자. 자기 몸 관리 기본도 안 되는 사람. 넷째, 음양이 어지럽고 오장의 기운이 안정되지 않은 자. 너무 병이 깊어 기본 기운이 무너진 사람. 다섯째, 몸이 쇠약해 약도 받지 못하는 자. 여섯째, 무당을 믿고 의원을 믿지 않는 자. 미신에 빠져 과학적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 이 6가지를 사기에 기록했어요. 편작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나라 태이령 이해라는 사람이었어요. 태이령이라면 황실 주치의 중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편작이 외부에서 와서 자기보다 훨씬 인정받았거든요. 이해가 편작을 질투했어요. 기원전 310년쯤 편작이 진나라에 있을 때 이해가 자객을 보냈어요. 편작이 환자를 보러 길을 가던 중에 암살됐어요.
역사에 기록된 편작의 최후예요. 사마천이 사기에 이렇게 씁니다. 편작이 천하에서 이름을 떨쳤는데 이해가 그의 재주를 시기하여 사람을 시켜 그를 죽였다. 위대한 의원이 질투 때문에 죽은 거예요. 편작이 죽고 2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한의학의 기본이 편작한테서 시작된 것들로 돼 있어요. 맥주는 편작이 정립, 사주는 편작이 체계화, 침구는 편작이 발전, 약학은 편작이 연구, 난경이라는 의학서가 있어요. 의학의 어려운 문제 81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책이 편작 저작으로 전해져요. 물론 실제로 편작이 다 쓴 건 아닐 수 있어요. 후대 사람들이 편작 이름을 빌려 썼을 수도 있고요. 근데 편작의 사상이 담겨 있는 건 확실해요. 지금도 한의학 공부할 때 난경을 읽어요. 중국 여러 곳에 편작을 기리는 사당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하북성 임구, 편작의 고향이에요. 여기에 편작 사당이 있어요. 또 다른 곳은 산동성, 편작이 오래 활동한 곳이에요. 이 사당들에 가면 편작의 상이 있어요. 검은 수염의 자유로운 얼굴, 손에 약초나 침을 들고 있는 아픈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가서 기도해요. 편작 선생님, 저를 고쳐주세요. 2500년 전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편작의 이야기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위나라 문왕이 편작한테 물었대요. 그대와 그대의 형들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의원인가? 편작이 대답했어요. 저의 큰 형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 형이 그 다음이고 제가 가장 못합니다. 왕이 놀랐어요. 그럼 왜 그대만 유명한가? 편작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큰 형은 병이 일어나기 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큰 형이 의원인 줄 모릅니다. 둘째 형은 병이 작을 때 고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만 둘째 형을 압니다. 저는 병이 아주 커진 다음에야 고칩니다. 큰 수술을 하고 극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를 알지요. 하지만 의술의 높이로 따지면 큰 형이 저보다 훨씬 위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진실이에요. 가장 뛰어난 의원은 병을 예방하는 의원. 그 다음은 초기에 고치는 의원. 편작이 이 이야기로 우리한테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어요. 중국 의학에는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황제내경. 황제와 그의 신하 기백의 문답 형식으로 된 의학서, 중국 의학 이론의 기초를 세운 책. 또 하나는 편작의 맥진과 침구. 이론보다는 실제 진단과 치료에 더 중점을 둔 편작의 전통. 이 두 흐름이 중국 의학을 만들어 왔어요. 황제내경이 왜 병이 생기는가를 설명했다면 편작의 방법은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에 집중했어요. 편작의 스승이라는 장상군.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장상군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대의 신이었다는 설도 있고 신선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편작한테 약을 주고 사라졌다는 게 뭔가 인간 세상 밖의 존재였다는 걸 암시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진어린이 10년 동안 신분 없는 노인을 지극히 돌본 거예요. 아무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 성실함을 본 장상군이 진어린의 그릇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약을 준 거예요. 선행에 대한 보답이었어요. 편작이 태자의 시골을 고칠 때 침을 꽂던 그 손. 2500년 전에 그 손이 지금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맞는 침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 손이 오늘날 수많은 한의사들의 손으로 이어졌어요. 한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을 때 그 동작의 원형이
편작한테서 온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누군가의 손길이 우리를 고치는 그 마음의 뿌리가 편작한테서 온 거예요. 편작은 죽었지만 그의 손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수많은 의사들의 손 안에. 오늘 이야기는 중국 의학의 시조라 불리는 사람 이야기였어요. 편작. 본명 진월인. 평범한 여관 주인이었던 사람. 10년 동안 가난한 노인을 정성껏 돌본 사람. 그 보답으로 신비한 능력을 얻은 사람. 죽은 태자를 살리고 이해의 질투 때문에 죽은 사람. 근데 그가 남긴 맥진, 사진, 침구, 의덕의 원칙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우리 곁에 편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편작이 6가지 불치병을 말했던 것. 그중 몸은 가볍게 여기고 재물은 중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어요. 돈은 아끼면서 건강은 안 돌보는 사람. 그게 우리 중 많은 사람이에요. 편작한테 한번 배우고 싶어요. 몸을 먼저 돌보는 법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